네, 중동 전쟁 상황, 이주연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이란의 발전소 그리고 하르그 섬을 폭파해서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강도 높은 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협상 압박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결국에는 뭐 하르그 섬에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지상전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이건 전쟁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반전 여론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략은 이 전쟁을 어쨌든 빠져나오려고 하는 출구 전략을 지금 계속해서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상 작전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것과는 이제 시나리오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일단 압박용이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미국은 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어떤 그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리고 파키스탄이 중재국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란에서는 이 파키스탄 회담 가능성이 좀 일축하는 모습입니다. 진실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일단은 대면 협상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두 번이나 배신을 당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6월에도 보면은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격을 당했던 것이고 올해도 지금 그렇잖아요. 올해 2월에도 핵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강요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란이 대면 협상으로 나가기에는 좀 이제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이란의 요인들 중요한 이제 인사들이 이제 암살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고려해봤을 때 협상장에 나갔을 때 그런 어떤 뭐 신변의 이런 보호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기 전에 대면 협상에는 이란이 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냐에 따라서 이란의 좀 그런 이제 태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르면 지난 주말에 이란과 이제 대면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 섞인 목소리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실제 지금 미국과 이란의 대화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땐 대면 협상이라기보다는 중계자를 끼고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반면에 지금 뭐 믿든 안 믿든 네. 이란으로서도 그렇게 여유 있을 만한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 상황 자체만으로 보면 이란도 지금 어떤 일사불란한 그 정책 결정체제나 지휘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누가 갑자기 없어지면 후임자가 갑자기 임명된다 그러지 그 지휘 체계나 정책 결정 체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결사항전이라는 그냥 막연한 공감대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휘 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단계로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미국 쪽에서 내고 있는 메시지가 이게 단순히 협상용의 허풍만으로 보기는 힘든 게 지상작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력 가지고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발전소라든가 에너지 시설이라든가 특히 담수화 시설을 공격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군사작전이 끝난 이후에 정권이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얘기되는 골든 오퍼튜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번에 협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발전의 기회가 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번이 최종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면 실제로 군사작전 그 결과는 물론이지만 그 이후에 지금 현재의 전쟁 지도부가 중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걸 지금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예. 자, 방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골든 어퍼튜니티. 백악관은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란의 결정을 촉구한 상황입니다. 그 녹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If the Iranians reject this golden opportunity,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tinues to stand by to provide President Trump with every option available to ensure this regime continues to pay a grave price. 네, 골든 어퍼튜니티, 뭐 황금 기회를 거부할 경우에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성명을 이제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저도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이란이 항상 지금 이제 미국과의 뭐 핵 협상을 계속 해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란이 추구했던 것은 자,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이란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반정부 시위도 결국에 이제 경제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 그 연말부터 해서 올해 초에 있었던 그런 반정부 시위도 역시 그 중심에는 테헤란 바자르에서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사실은 종전 이후에도 이제 이란이 다시 한번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걸 또 잘 지금 간파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치명적인 뭐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협박용의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이란이 핵을 포기했을 때 어떤 경제의 그런 제재를 뭐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협상이 계속 미국과 지금 이란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지금 그런 이제 안들이 우리가 지금 그 언론에 나오는 게 전 단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물밑에서 계속 어떤 이제 모종 협상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 문제를 중심에 놓고 이란도 역시 지금 이 부분을 가장 중심적으로 놓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 전쟁과 관련해서 배상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 배상금 문제를 이란이 그 제시를 했을 때 미국이 100%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시를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 그럼 해외에 있는 뭐 동결자금 해제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답이 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카드로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중심에 놓고 이란과 미국이 지금 그런 어떤 그런 황금 기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이제 협박용일 수도 있다. 그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중재국을 통해서라든지 물밑 협상 간접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이 또 군사적인 옵션도 검토하고 있잖아요. 네네. 병력을 이제 중동 지역에 보내서 도착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뭐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배치된 병력만 가지고 짐작을 할 때는 이 전력만 가지고는 본격적인 지상전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병 원정 부대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82, 흔히 많이 인용이 되는 82 공사단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본격적인 증원군이 투입되기 이전에 전략적인 거점이라든가 교두보를 확보하는 전력이지 장기적으로 어디 주둔하거나 하는 병력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지금 이상의 뭐 한 3만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그 이상의 병력들이 동원되는 징후가 있으면은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남은 협상 그 시한이 지났다라고 할지라도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네. 두 번째의 대규모 타격입니다. 이게 과연 무기가 떨어져 가는데 가능하겠느냐 얘기하는데 가능해요. 전쟁 때 쓰는 무기 체계는요, 초반에 쓰는 무기 체계하고 그리고 2격, 3격에 쓰는 무기 체계가 조금 차이가 나요. 예. 흔히 얘기하면 토마호크가 모자란다. 그거는 전쟁 초반에 원거리 타격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중폭격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항공기 손실이 발생을 해요. 예. 마치 전쟁이란 걸 유리한 쪽에서는 한 방도 안 맞고 상대방만 일방, 그런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전력차가 나도 희생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그 한 열흘간의 기간이 또 한 번의 결정적 타격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상전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란 전쟁 지도부를 압박하려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 지상전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주민에 대한 억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치안 병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친정권 민병대가 잔존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세력은 정밀 폭격만 가지고 없앨 수 없어요. 지도자들을 좀 없앨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건 이들하고 전투가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위기의식을 당연히 가지게 되겠죠. 뭐 실제로 이란 내부의 사정이 어떤지는 아직도 이란으로부터 외부로 나가는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확실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국 쪽에서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를 바라고 지금 계속 군사작전 준비를 흘리고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지상군을 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자체가 압박 카드로 활용된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국지적으로 그래서 하르그섬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하르그섬은 지금의 병력을 가지고
이 장악을 하기에는 조금은 위험성이 있어요. 요새화돼 있기도 하고. 오히려 하르그섬 인근에 더 작은 도서들이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하르그섬에 있는 이란군의 활동을 압박하려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상군 작전에 투입을 한다면 사실 정치적인 부담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30%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것이고 트럼프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본인은 여론을 뭐 고려하지 않는다고 몇 번 뭐 결혼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중간 선거의 패배는 이제 불보듯 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진다고 하면은 이제 이건 레임덕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이제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제 리스크가 큰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것을 이제 좀 종결시키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지상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전력으로는 사실상 지상전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중론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뭐 투입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특수부대라든지 이게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또 투입한 이후의 상황이 또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제 압박용이고 결국에는 이런 최대 압박을 통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전략을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르그섬 투입 가능성도 높게 보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 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7개 섬이라든지. 지금 보면은 이제 이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하르그섬에 뭐 이렇게 지뢰를 매설하고 지금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란 입장은 이런 것이죠. 지금 어쨌든 양국이 다 이렇게 협상을 통한 종전을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란 입장에서도 강경한 그런 스탠스는 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협상을 통해서 이 전쟁이 끝났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렇게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일방적인 승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방적인 승리를 주장을 하면은 이 전쟁이 제가 이제 몇 차례 언급을 했지만 군사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으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군사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승리를 했겠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국을 상대로 해서 버틴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승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양측이 승리를 주장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중동에서 걸프 국가들이 이제 친미 국가들인데 그래서 안보를 미국에 맡겼잖아요. 맡겼는데 결국에는 그 결과가 자신들에게 굉장히 큰 이제 그 피해가 왔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전쟁이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경제 제재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전쟁이 끝난다 이러면은 결국은 또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양국이 모두 협상을 통한 종전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그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서로 기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지금 저도 그 상당 부분 거기에서 동의를 하는데요. 예. 양쪽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서로 상충될 수 있는 3가지 종결 조건을 달성을 해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전쟁 빨리 끝내야 됩니다. 지상군 투입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여론이 기존의 이란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로 전쟁이 끝나면 이것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것도 과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현재 있는 정권이랑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잘 버텨낸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전쟁이라 그러는 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100% 다 쓰면서 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국가가 존속을 못해요. 지금 흔히 얘기하는 반격을 얘기하고 계속 반격은 하루에 10여발의 미사일이 계속 반격을 해서 날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반에 100여 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었던 게 10여 발로 줄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군사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만약에 종료되게 되죠. 그럼 그 군수공장도 하루 이틀 내에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중근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그냥 한번 찔러볼 수 있는 동래북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위기의식도 이란 전쟁 지도부 내에서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이란 같은 경우도 병력이 좀 궁금해지는 게 뭐 지원 자격을 이란 내에서 이제 소년병들을 좀 이렇게 동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2세 이상으로 어린이까지 동원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건데 어떨까요? 이란 내부에서도 병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지상군이 아니고 뭐 이제 그
그 이외 지금 병력이거나 아니면 뭐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식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란에서의 그 육군 병력이라고 하는 지상군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좀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이란 사회를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란은 종교 사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초중고등학교에 이제 꾸란이라든지 이슬람 교육이 의무로 들어가 있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도 보면은 뭐 이제 컨퍼런스라고 하죠. 가서 보면은 그 대학생들이 막 몰려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그 중간에 성직자분이 앉아 계시고 그 성직자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열광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는 거. 이게 이란 사회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은 지금 현재 이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심포지엄에서 그런 어떤 설교도 하고 이런다라는 거잖아요. 그 관련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예. 프로그램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대학생들이 보낸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가 그렇게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룹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양극화가 돼 있는 것은 맞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메네이의 지금 순교를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제가 이거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제 사담 후세인이 이제 그때 이란 쪽으로 공격을 먼저 들어오고 나서 이란이 굉장히 수세에 몰립니다. 네. 이것이 반등에 이제 성공을 하는 게 1982년인데 이제 그때 굉장히 막 큰 역할을 했던 게 청년 지원병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시아 이데올로기에서 순교라는 개념은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신념이 승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목숨을 잃지만 이것을 굉장히 고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란에 가보면 거리 이름에 사람들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샤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순교자들 이름을 거리에 이렇게 달아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순교자들에 대한 그런 죽음의 의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고서 많은 이란 국민들이 캬르발라 창극을 지금 떠올리고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캬르발라 창극은 뭐냐면은 680년에 이제 그 실제로 있었던 역사입니다. 후세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후세인이 무함마드의 손자이거든요. 이제 손자인데 이 이제 우마이야 왕조의 야지드군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후세인 측 인사가 전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72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후세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전투가 안 되는 상황에서 후세인은 전투를 하고 모두 다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리는 행사가 아슈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란 사회에서는 이 제국주의에 저항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러한 청년병들이 지금 많이 지원을 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100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또 그 청년 지원병 전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좀 국제사회에 그 이란의 어떤 그런 것을 과시하려는 좀 의지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번 전쟁으로 그 이란 내에서의 반미 성향 훨씬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겠네요. 이제 그런 말씀이시라면. 예,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트럼프 행정부나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착각을 했던 것은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최고 지도자를 이렇게 타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제거를 하면은 이제 이란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거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이란은 굉장히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했던 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현대사까지 쭉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외세 침입을 많이 받고 거기에 저항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외세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이란 사람들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세가 개입을 해서 이란의 정치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다. 이거는 정말 큰 오산이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할 수는 있지만 외세가 거기에 개입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외세에 굴복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큰 오판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게 이제 특수론이고요. 모든 지역에서 보면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특수한 환경이 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진행돼가는 양상이나 그걸 보면 보편론으로 보면 결국은 100만 동원이 얘기라는 거는 실적으로 전쟁에 그러니까 반미 노선에 공감하는 사람들 이들의 결속을 극소화하겠다는 보통은 이게 어느 체제나 그렇습니다. 결국 내부에서부터 이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 수행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국가들이 네. 막판에 그 방법을 택했어요. 그러면 이란도 지금 이걸 친미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굳이 얘기하면 아마 그 비하메네이 반미 이런 걸 거예요. 네. 이런 정서 자체가 확산되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만은 그렇게 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죠. 네.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도 세계 경제가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봉쇄가 이게 계속돼도 네.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제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4주 내지 6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네.
다음 주 되면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쯤 공중 공격 위주로 또 이제 공습 같은 거죠. 2차적으로 대대적인 여기는 아마 에너지 시설 이제는 정말 담수화 시설도 포함이 될 겁니다. 여기에 폭격을 가한 이후에 그 다음 얘기하는 게 군사작전 목적은 이제 달성이 됐다. 전쟁은 종결이 됐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푸는 문제는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이익을 보는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는 차차 전후에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런 경우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국내적으로 상당한 비판에 휩싸이겠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 입장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걸프 국가들로부터 미국의 신뢰가 굉장히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식의 사고 방식을 하면 그래도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국 이외에는 이미 이번에 군사작전으로 인해서 이란과 이 걸프에 있는 국가들 간의 감정도 상당 부분 좀 격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들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결국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볼 땐 좀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전쟁 또는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동맹국들을 좀 막대해도 그리고 동맹국들에 대해서 강한 어조를 보내도 결국은 지금 미국의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나토도 그렇고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이스라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종전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건 미국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이 이제 여기 물론 반영은 되겠지만 결국엔 이제 트럼프의 행정부의 그런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12일 전쟁할 때 보면은 이제 물론 공격을 시작하는 건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네. 결국에는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벙커버스터를 미국이 투하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실제로 중동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공격하고 타격할 수 있는 나라가 이란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경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을 단독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측면이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1차부터 4차까지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48년 그리고 56년에도 있었고 67년에도 전쟁이 있었고 73년에도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보면 여기서 73년의 중동 전쟁을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서 보면 사실 많은 중동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의문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게 만든 이제 그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은 지금도 단독으로 이스라엘이 이란과 그 전쟁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뭐 요인을 암살하거나 이런 건 이스라엘이 할 수 있겠지만 전쟁 차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여기 이제 판을 키우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양국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신정체제여도 친미 정권이면 괜찮다는 것이고 네. 이스라엘은 이 신정체제 자체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시온주의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란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데올로기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신정체제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항상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직접적으로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타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이게 이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2의 JCPOA가 이제 다시 그게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가장 네. 두려워할 나라도 역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양국이 목적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종전을 두고 미국과는 조금 다른 메시지를 냈었는데 그럼에도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는 미국의 시야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네타냐후 총리마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우회로를 찾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언급했다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렇다라는 의미는 이란에게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좀 넘기는 시나리오를 염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이제 화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조선도 잘 다니고 있었던 지역이고,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꺼내면서 이제 약간 전쟁의 본질이 좀 흐려졌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국제 유가가 좀 올라가고, 뭐 미국의 이제 약간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받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 미국은 이것을 방어하려는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번에 그 이제 미국이 제시한 뭐 15개 안 보면 거기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이나 뭐 이런 거 협상을 진행할 때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이 카드를 잘 지금 활용을 해서 지금 어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은 뭐 이것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 이란한테 뭐를 맡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호르무즈 해협은 그냥 뭐 이란이 인위적으로 만든 곳도 아니고 원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전쟁이 좀 종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다시 이게 일상생활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란이 이 카드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뭐 통행료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수에즈 운하랑은 전혀 지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란이 뭐 배상금 문제도 그렇고 이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협상용의 어떤 카드로서 좀 이용을 하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것에 대해 돈을 받는다?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종의 이것을 협상 카드로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으로 저는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나토 동맹 재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뭐 미국이 나토 탈퇴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보였는데, 뭐 사실 동맹국들 군함 파견부터 이어져 왔던 골이 있었잖아요. 이게 깊어졌기 때문일까요? 네, 저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 행정부시고 어법이에요. 그 동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강한 불만을 굉장히 강도 높게 표시를 했다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실제로 이게 나토 탈퇴로 이어질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남아있는 공화당 내 지지자들마저도 또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네. 지금 이제 나토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북대서양하고 유럽 지역의 방위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뭐 호르무즈에 직접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방위도 내가 그렇게 기여를 해야 될 의미가 없다라는 쪽의 태도를 취할 가능성은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그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흔히 얘기하는 나토로부터 걸어나가겠다, 나토 탈퇴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라도 선택하기는 좀 힘든 데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요, 좀 협상과 확전의 기로에 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전쟁의 비용을 조금 아랍 국가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금 아랍 국가들에게 지금 전가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처음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는 뭐 지상군 투입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뜻대로 되지 않고 이제 신정 체제가 붕괴하지 않고 이러니까 지상군 투입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또 영내 세력을 활용한다고 하고, 그래서 뭐 쿠르드족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라크에 있는 그 쿠르드족 그 이제 자치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고, 그래서 그 네. 얘기는 지금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뭐 아랍 국가들의 동의를 얻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걸프 정권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무슨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만든 것도 아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지금 공격을 시작하면서 이란 입장에서는 강요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진행되면서 지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것을 아랍 국가들에게 이것을 좀 분담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그 소위 GCC 국가들이라고 하는 이제 걸프 국가들이 이것을 수용을 할까는 좀 미지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바람이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제 즉흥적으로 어느 정도 구상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지금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봉쇄로 좀 타격이 일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 또 후티 반군에게 전쟁이 격화하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겨냥한 공격을 준비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홍해가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에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저항의 축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2002년에 부시 행정부에서 연두교서에서요, 약의 축이라고 나온 개념의 대응 개념으로 리비알과 이제 알자팔 아크달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 저항의 축이라는 용어가 근데 사실은 저항의 축에 이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성격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같이 좀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예를 들면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1982년에 레바논에 이제 이스라엘 침공을 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란이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신정 체제에 대해서 그 이란 이슬람 혁명에 대해서 이제 같이 가거든요. 그 이제 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헤즈볼라와 이란은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정책적인 부분 보면 크게 불협화음 없이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슬람 혁명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하마스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요. 하마스는 순위파거든요. 시아파가 아니고. 그래서 보면 시리아 내전에서 보면은 이란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하마스가, 그러니까 이란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은 아사드 정부를 좀 지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하마스는 그와 반대되는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금이 많이 가게 되는, 이게 이제 약간 봉합이 된 것이 2017년에 지금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스마일 하니에라고 하는 인물이 2017년에 정치국장으로 선출이 되면서 이제 관계가 봉합이 되는 측면.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제 언급해 주신 이런 이제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이게 네. 이제 보면 후세인 바드레드 알 후티라는 인물이 이제 창설을 했는데, 이제 자이드파입니다. 시아파에도 분파가 여러 개가 있어요. 12임만파가 있고 5임만파, 7임만파가 있는데, 이쪽은 후티는 5임만파라고 하는 자이드파인데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동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후티 반군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또 반 이스라엘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면 이 후세인 바드레드 안 후티가 2004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왜 사망을 하게 되냐면은 살레 정권이 당시 친미 정권이었고, 그래서 이 살레 정권과 교전 중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압둘 말릭 알 후티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지도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다양한 저항의 축에 있는 이론들이 성격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이 후티 반군은 예멘 내전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았던 이제 그런 이제 반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것에 어느 정도 좀 부응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어떤 뭐 홍해를 좀 봉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은 마냥 거절할 수는 없지만, 근데 후티 반군이 가지고 있는 또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이거 후티 그 홍해를 봉쇄한다고 하면은 공격이 뭐 이스라엘이나 이란 쪽에서 그 미국 쪽에서 들어올 것이고, 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군사적으로는 신용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호르무즈처럼 선박 자체가 항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가기엔 작년에 그 이 공격에 의한 피해가 후티는 너무 컸어요. 그걸 지금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 이란으로부터의 어떤 군사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루트도 지금 끊겨 있고요. 또 이란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나머지 전력마저 짜내서 분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해 그 봉쇄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거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군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전력이 있느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란이 얘기하는 봉쇄 전력이라는 건 그 지역을 안전하게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전력이지 통제와 관련된 전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제 다 하신 거예요, 답변?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모스타바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아직 뭐 육성도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이란 사회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방송 출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같은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란에서 보면 이란 12임암파이고, 이제 874년에 이제 11대 이맘인 하산 알 아스카리라는 인물이 사망을 하면서 이제 그 숨겨진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네. 인물이 이제 무함마드 알 몬타제라는 인물인데, 한 번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 무함마드 알 몬타제라는 인물은 대리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거나 941년에는 이제 완전히 대은폐기에 들어가면서 소통이 완전히 끊어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 12대 이맘의 대리인이 지금 3대 지도자 모지타바이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지타바가 등장하지 않는 게 전혀 뭐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연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